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저 오늘 8월 4일 일요일입니다. 날씨 오늘도 굉장히 더울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좀 늦잠을 잤어요. 아침 운동도 못했고 그랬는데 왜 늦잠을 자는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늦잠을 자게 한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볼 건데요. 아무래도 확실히 일요일이라 그런지 평소보다는 조금 기사가 더 적긴 하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또 좋은 거 찾았으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유튜브 먼저 볼 건데, 나도 보람튜브 돼볼까? 유혹의 유튜브 구독자 수 조작 업체 기승. 이거 뭐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도 이런 거 있는데 뭐 얼마 주면은 뭐 팔로워라든가 이런 거 막 늘려주는 막 그런 거 있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유튜브도 이제 이런 게 생기네. 근데 뭐 단순해요. 진리는 쉽게 들어오는 건 쉽게 나가요.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쉽다면은 자기들이 그 조작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하면 되지. 뭐하러 해줘요, 그죠? 어. 자, 클래식 장벽을 낮추고 싶어요. 유튜브 또 모의 꿈. 뭐 내용 안 봐도 뭔지 알 것 같아요. 부동산 절세 장벽을 낮추고 싶어요. 채널 제네시스 박의 꿈 그거네. 그렇죠. 자, 유튜브 가짜 뉴스들 난리 났네요. 뭐 특히 진짜 이거 특히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좀 많으니까 걸러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아무튼 이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직장인 좀 보도록 하죠. 직장인. 자, 직장인 건보료 가입자가 20명 중에 한 명인데, 20명 중에 한 명이 작년에 병의원 한 번도 이용 안 했다. 한국 시티은행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사라지는 카푸어, 늘어나는 워킹푸어. 이거 그냥 저 단순하게 제목만 보고, 그냥 뭐, 이제 자동차 안 사니까 요즘에 특히 젊은 20대, 30대들이 안 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좀 짠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20, 30대 분들 계시나요? 아마 구독자 대부분 다 3, 40대 그, 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요즘 젊은 세대들 이해를 좀 해야죠. 자, 사라지는 카푸어, 늘어나는 워킹푸어. 자, 서울 성동구 장안평의 중고차 매매 단지. 최근 젊은 세대가 차량 구매를 꺼리는 탓에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취업하면 자동차를 사겠다는 다짐도 다 철없을 때 이야기다. 저도 장안평 여기 한번 갔거든요. 그 제 첫 번째 차를 살 때, 결국에는 여기서 안 사고, 저는 이제 그 해당 차량의 직거래, 그 해당 차량의 그 카페, 다음 카페에서 이제 직거래로 샀는데, 정말 그때 싸게 300만 원에 사가지고, 그 차가 지금 아직도 있거든요. 이제 2014년에 샀는데, 이제 곧 없앨 건데, 그 물건으로 투자 물건 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실거주는 물론 투자용 물건까지 다 사게 해준 정말 고마운 차량인데, 이런 것들이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음. 자, 대기업 4년차 직장인 유모 씨의 말이다. 대기업 다니는데, 유 씨는 혹시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고, 혹시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각 안 하고 있구나.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통장에 빵빵해 안심이 되겠다 싶어서 씀씀이를 줄이는 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삶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어, 연중 무휴 계속되는 교통체증에 차를 끌고 다녀서 업무도 나지 않는다. 맞아요. 저도 이랬어요. 사실은 애가 있으니까 애 데리고 혹시 급한 일 있을 때 병원 가거나, 이제 좀뭐장 보러 갈 때 정말 필요해서 산 거지, 출퇴근은 저도 생각도 안 했어요. 주말을 맞아 교회로 놀러 갈 일이 생긴다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면 집도 차도 사지 않고 결혼까지 생각이 없는 2030 세대의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 젊은 세대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을까?
욜로, 탕진잼 등에서 엿보이듯 젊은 층의 소비 경향은 많은 신조어를 나누는데 한 가지 정정합시다. 이 욜로는요, 이거 탕진잼 같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You live only once? You live 어 You live once only. 아무튼 뭐 You live only once 욜로 이 뜻인데 쉽게 말해서 한 번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버락 오바마가 말했던 거잖아요. 그때 말하면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걸 해라 그거예요. 그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탕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네 꿈을 쫓아서 가슴이 뛰는 대로 살아라 그건데 이게 이상하게 이게 먹고 놀고 먹는 걸로 이렇게 잘못 변질됐더라고 우리나라는. 아무튼 그건 좀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자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다. 어, 최근까지만 해도 신차 구매에서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 많았는데 어, 이제 잘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푸어 이거 사고 나서 자동차 대출 갚고 그런 거에 대한 카푸어가 이제 멸종 중이라는 거죠. 젊은 세대의 차량 구매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거 뭐냐면은 수입차 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2016년 2030 비중은 46%에 달했고 연령대별 수요도 2, 3년 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 자, 과반이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로 차를 샀다. 빚을 내서 첫 차를 구입한 비율이 예상보다 낮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입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일시불이나 현금으로 사는 경향이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대출을 내길 싫어하는 거죠. 자, 빚을 내서 자동차를 사나니 다른 수단을 찾겠다. 자,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있냐? 서울 관악구의 조모 씨. 차 가격도 가격이지만 보험료에 유류비까지 차를 사는 순간 부담이 생긴다. 산다 하더라도 애물단지다. 주차할 데가 없는 거죠. 대학생 임모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로 출근할 때마다 서울시 공유자전거를 이용한다. 그쵸. 서울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가입자는 총 88만 5,622명. 거의 50%가 20대네요. 특히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은 이 전동 킥보드, 특히 이 전동 킥보드 요즘에 되게 많이 보이죠. 이거 많이 클 것 같아요. 자, 전동 킥보드 제어 서비스 활용한다. 회사 근처 지하철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역 앞에 세워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회사 앞에 주차해 놓는다. 맞아요. 이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입사 초기만 하더라도 빚을 져서라도 차를 사야겠다 싶었는데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덕분에 차를 사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졌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다녀요. 특히 판교 와보면은 진짜 이거 많고요. 판교뿐만이 아니라 뭐 강남 그쪽 일대에도 되게 많죠. 어플로 이거 해가지고 딱 원하는 어, 거리만큼만 쓰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안 해봤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회사까지 6km 가량 거리라서 출퇴근용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고 가격도 싸고 유지비도 거의 없다. 굳이 차를 사야 되냐? 가끔 친구들과 교회로 놀러 갈 때만 차량 공유 서비스나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 쓴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생활 패턴이죠. 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마인드 변화도 마인드 변화지만 빚갚기와 이직 준비에 차 살 겨를이 없다. 자, 보세요. 특히 그 소카의 80%가 20%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차를 안 사면 그들이 번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부동산으로 갔을까? 천만이죠. 천만이죠. 천만의 말씀. 자, 올해 4월 신한은행이 발행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의 40%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자, 대출 비중은 조금 줄었지만 대출 잔액과 상환 기간은 늘었다는 거죠. 1인당 평균 대출액이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3,391만 원. 와, 생각보다 엄청 많네. 어,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 한 300만 원 있었나? 아무튼 요즘에 그 대학 등록금이 진짜 비싼 것 같아요. 어, 전년 대비 432만 원이 좀 는 거고, 대출 상환 소요 기간도 4년에서 4.9년 길어졌다. 이거 앞으로 금액 계속 더 늘고 상환 기간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대학생 때부터 뭔가 그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의 사용처가 생활비, 교육비, 특히 교육비가 진짜 크죠. 44.8%. 아, 대출과 함께 소비도 늘었다. 평균 20, 30대의 평균 소비액은 월 152만 원. 지난해보다 33만 원 증가했다. 이거는 좀 직장인하고 대학생하고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물가와 집세가 오르는 거죠. 어, 그렇죠. 물가와 집세가 오르니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자 자기 개발에 나섰다고 풀이할 수 있다. 식비, 월세, 교육비가 각각 8만 원씩 늘었으니까. 신한은행이 급여이체 통장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 월 급여가 195만 원. 야, 자취생활 10년째인 박모 씨가 젊은 세대가 소비를 겸연한다는 보도를 볼 때마다 의아하다는 거죠. 당장 매달 생활비만으로도 허덕이니까 도대체 다들 돈이 어디서 나는 거냐. 맞아요. 제가 봐도 그러는데 같은 세대인 사람은 더 그러겠죠. 사치품 부의금 증가는 40대 50대에서 두드러졌다. 그렇죠. 여기가 더 많이 쓰겠죠. 야, 젊은 세대가 그런데 사치한다는 오해를 받게 된 이유는 소비 특성 때문인 것 같다. 마음에 드는 제품은 일단 사는 경향이 있으니까. 최애템 사수형. 그렇죠. 가장 아끼는 거 사는 거죠. 그리고 20대는 저렴한 서비스나 제품에 쉽게 지갑을 열었다. 뭐, 그렇죠. 이때는 돈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가격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쵸.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금액은 월 평균 78,000원. 구매 내역은 달거나 매운 음식 41.6%, 택시비 20.1%, 예쁘지만 쓸모없는 물건 11.9%, 게임기 같은 거, 이런 거 사고, 급여의 30%를 저금한다. 200만 원 남짓되는 급여에서 생활비와 집세, 통신비 등 고정비용을 빼면 남는 돈은 100만 원. 아, 그렇죠. 이 중 60만 원 저금하고 40만 원 용돈으로 쓴다. 이게 진짜 현실적인 것 같아요. 목돈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재테크 강의도 들어다니는데 다들 수입의 60%, 70%는 저금해야 한다는데 이거 와닿지 않죠, 이거. 나는 고정 비용만으로도 수입의 절반을 쓰기 때문에 괜히 열패감이 커져서 굳이 저금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이 재테크 강의도 잘 들어야 돼.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이게 60에서 70% 저금해야 된다. 아, 참 이게 안타깝다. 진짜 이거 보니까. 티끌 모아보지만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일단 돈을 모으고 있었다. 이건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어. 30대부터는 부동산에 지출하는 비용이 커져 저축이 감소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월세 그리고 전세 이런 게 되는 거죠. 음. 이게 좀 참 어렵네. 소득이 적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떠하는 부채가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떠하는 부채가 많으면 아까 평균 3,3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숫자는 처음 봤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참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76.4%가 자신을 워킹 푸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계층. 워킹 푸어 같은 이유로는 가장 큰 게 이제 연봉이 적은 거, 그리고 높은 물가, 빚 대출금. 그래서 이게 가장 커요, 상대적으로. 본인이 쓰고자 하는 그 소비 금액하고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있는 대출 금액.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어. 그런데 벌써 3년 차인데 모아놓은 돈이 2천만 원 남짓. 와, 나보다는 낫네. 왜냐면 저는 회사 생활 얼마 안 돼서 그냥 결혼하는데 돈 다 쓰고 신혼 1년 만에 그냥 회사 그만뒀기 때문에 아이고 참 그러네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집은커녕 전세도 구하기 어렵다. 아까 자동차를 살 때 일시불이나 현금으로 다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모기지라고 하죠. 대출 없이는 사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은 돈 100%로 집을 사는 경우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들을 때 대출은 무조건 나쁜 거라는 그런 거를 많이 들어서 내가 대출을 많이 받고 그러면 되게 큰일 난 줄 알아요. 특히 집한테 좋은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는데 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택담보대출은 되게 좋은 대출이에요.偿還기간이 되게 길고 어,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근데 정말 안 좋은 대출이 어떤 거냐면 자기 소비, 특히 생활비, 그래서 한번 쓰고 말면 끝나는 그런 쪽을 받는 데 쓰는 대출이 가장 안 좋은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대출이 안 좋냐면 어, 좀그 금융권이 제2, 제3 금융권에서 받는 거. 그래서 잠깐 빌렸다가 갚으면 되지 뭐 하고 생각하는 어떤 제2 금융권, 이런 제3 금융권 이런 쪽에서 받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카드론이라던가 현금 서비스 이거는 정말 최악이고, 이왕이면 첫 거래할 때는 제1 금융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무슨 저축은행이라든가 캡탈 이런 데서 쓰면은 이자도 높고 본인 신용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단추를 되게 잘 꿰야 돼요. 대출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겠다. 저는 대출 없었으면 절대 집은커녕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대출이 많이 있는데 회사를 나오고 나서도 그런데 제가 굳이 돈이 있어도 갚을 이유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또 굴리고 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속해서 연장해서 쓰는 게 나쁜, 뭐 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의 어떤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그거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왜 나쁜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빌리면은 한 달 이자 40만 원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그 1억을 가지고 내가 투자해서 돈을 굴릴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한 달 40만 원 이자는 굉장히 싼 이자죠. 내가 한 달 40만 원 내고 제가 더 빌릴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빌릴 것 같아요. 또. 어. 자, 아무튼 좀 이거 좀 많이 씁쓸하네요. 근데 되게 좀 씁쓸하네. 자, 그래서 요거 좀 알아봤고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좀 약간 이렇게 좀 뭐죠? 다른 이야기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2030 세대들이 정말 힘든 것 같다. 첫 시작할 때부터 대출이 이렇게 많게 시작하면 진짜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대출은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대부분 다 학자금 대출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학 생활할 때 쓰는 그 생활비, 이때 이 사람들이 쓴 생활비는 아까 제가 대출할 때 이런 생활비 대출은 안 좋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대출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직장을 다니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생활비라든가 그런 걸 소비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한다는 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 근데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좀 길게 좀 제가 설명 드려봤어요. 그래서 특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3, 40대 그리고 4, 50대 분들 많을 텐데, 뭐 아유 요즘 젊은 것들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 요즘 젊은 사람들을 알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에 있는지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한번 보셔서 그런 세대 차이를 스스로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고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만 하면 정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말문이 막혀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 다른 거 좀 볼게요. 아무튼 2030 힘내세요. 자, 4차 산업 별로 볼 거 없고, 소형 아파트도 특별히 볼 거 없고,
자, 절세에 있어서는 한경 부동산에서 뭐 절세 방안 해법 세미나 개최하나 봐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고요. 자, 최인용 세무사님의 절세 가이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절세하는 7가지 방법인데, 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법 7가지 방법인 줄 알고, 오우, 좋아해서 봤는데, 그게 아니고, 7가지 요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7가지 요건. 그래서 이거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요거. 자, 1가구 1주택만 있어야 된다. 9억이어야 된다. 9억이 초과자도 절세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7가지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1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더 유리하다. 그런데 이것도 고가 주택인 경우에, 고가 주택.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제가 장특공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 주택의 부수 토지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서 주택에 딸린 부수 토지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번에 이제 개정세법 수도권에서 또 도시지역 중에서 수도권은 이제 5배가 아니라 3배까지 이제 줄어버리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겸용주택은 2022년까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22년부터 양도하면 비과세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하나씩 볼게요. 오케이.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 돼요. 여기서의 중심은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1세대. 그래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세대라는 거, 세대원이 그래서 추가로 있다면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부모님이나 삼촌 등의 세대원이 있으면은 그 세대원의 주택도 포함해서 1주택을 판대해야 된다. 여기서 되게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인지를 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9억 원까지가 전체 비과세고 9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율의 장투공 80%까지 가능한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지 80%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올해 팔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억 이하라면은 상관없고요. 9억 초과되는 경우에는 내가 2년 거주를 해야 내년부터는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취득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취득하는 그 순간에 조정대상 지역이라면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요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때 거주 요건하고 9억 원이 초과돼도 절세 효과가 크다 해서 요때 거주해야 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이면서 9억 넘는 고가 주택이면은 무조건 해야지 80% 받는 거예요. 오케이. 1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더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1주택이면서 9억이 초과되는 고가 주택인 경우에 그렇고, 일반 주택은 매해 2%씩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해보면은 글쎄요, 뭐 3년인 경우, 15년인 경우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15년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하긴 한데, 어차피 내가 1년 더 해서 받는 거는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달라요. 오히려 그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일반과세에 되는 1년만 보유하고 나서 파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주택의 부수 토지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파트를 팔 때, 응? 그 아파트에 딸려있는 그 대지 지분 있잖아요. 이 지분까지 같이 딸려서 우리가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면은 그 토지까지 비과세가 같이 가능한데, 얘가 이 토지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또는 10배까지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무슨 5배까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경 안 쓰고 막 팔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 정원이 되게 크다거나, 뭐 그런 그 마당이 큰 그 단독주택 있죠. 걔들은 부수 토지가 되게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주택의 정착 면적에서 5배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22년부터는 5배가 아니라 3배로 줄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있는 그런 분들은 내가 1가구 1주택 비과세다 그러면 한번 나중에 따져보시고 팔아야 된다. 그런데 그거 한다고 해서 세금이
그렇게 아주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알고 내가 팔아야죠. 겸용주택은 특히 9억 원이 넘는 고가 상가 겸용주택의 양도세는 그동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었는데 주택 부분이 좀만 더 크면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이제 22년도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그냥 면적대로 완전 분리해가지고 주택이 만약에 겸용주택이 하나라서 1주택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비과세 해주는 것이고 비과세 안 된다 그러면은 주택도 과세, 상가도 과세. 그래서 세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예요. 그래서 7가지 방법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7가지 어떤 특징, 요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오케이. 하나 더 볼게요. 김선홍 세무사님의 기고. 절세를 위한 분산의 원리. 당신의 배우자를 믿으십니까? 이 글 좋았어요. 이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김선홍 세무사님이라고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약간 이런 그 칼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자,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씩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소위 말해서 집안이나 환경이 좋은 동국증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대면하면 마음 한구석에 무력감과 좌절감이 싹 트는 것을 느낀다는 게 내가 상대적으로 나는 별로 이렇게 없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솔직히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의 환경과 보통의 머리 그리고 보통의 재주를 가진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되게 솔직하시죠. 자, 오복 중에 하나인 제복에 대한 갈망은 인간이 존재해 온 이래로 계속되어진 당연한 바람이고 인지상정이다. 맞아요. 그렇지만 오복 중에 하나인 저는 처복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제복도 나중에 있대요. 근데 좀 나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아주 큰 재물을 말하는 거고 내년 내후년에 돈 엄청 번다고 하니까 열심히 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재테크에 뛰어든다. 하지만 대부분 대응이 느리거나 그렇죠. 대응이 느리거나 이게 가장 많아요. 이게 정말 대응이 너무 느려. 제가 2014년부터 그렇게 제 주변에 사람들한테 제발 집 좀 사라, 집 좀 사라, 집 좀 사라 이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지만 집을 정말 산 사람은 1명, 2명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고가 경직되어 있죠. 아니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대출 받아서 집 담보대출을 30년이나 갚을까요? 회사 생활 앞으로 10년도 못 할 것 같은데 누가 30년 동안 갚으래요? 그거 그냥 30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적당하게 팔거나 아니면 전세 주고 나서 갚는 거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고가 경직되어 있죠. 자, 필자는 이 세무사님 노력하는 부지런함이 실제 손에 잡히지 않은 운보다 더 커다란 능력임을 인정하고 그렇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 자세임을 역설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절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맞아요. 노력하는 부지런함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고 난 다음에 운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제 요즘에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저는 노력하는 부지런함이 90%고 운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운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재수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본 뜻이 뭐였냐면 쟤 좀 말과 행동이 바르지 못해서 운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네 이런 거예요. 가장 재수 없는 행동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책에서 본 거예요. 되게 유명한 사람의 책에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가장 재수 없는 행동은 뭐냐면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할 때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 사람 그런 행동 있잖아요. 그게 가장 재수 없는 행동이에요. 조심하세요, 그거. 자, 그런데 저도 이게 노력이 90%고 운이 10%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옛말에 운칠기삼 있잖아요, 운칠기삼. 저도 그 말을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노력하는 부지런함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운칠기삼이란 말이 노력하는 부지런함이 기본이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을 좀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겸손해라라는 뜻이야. 겸손해라는 뜻. 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필자는 세무사라는 직업 때문에 부자들을 자주 만난다. 그리고 이 부자들의 상당수가 탈세의 고수였다. 절세가 아닌 탈세. 그런데 이 탈세의 원리를 보면은 절세의 원리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들의 말을 되새겨보면 힌트가 보인다는 거예요. 즉, 번 것이 없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였어요. 소득 누락, 매출 누락. 이건 탈세. 근데 이 소득 누락, 매출 누락은 탈세고 이 소득 귀속자를 분산시켜서 1인당 소득을 줄이는 거는 절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응용해서 다양한 절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자에게 많은 거는 많은 재산은 금융상품, 채권, 주식, 부동산인데 자, 이런 거를 보유할 때 모두 본인 몫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절반 정도를 배우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를 분산하는 거예요. 당연히 명의를 분산하는 게 세금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자세한 세금 계산법은 모르더라도 배우자에게 소득을 나누어 주는 게 세금이 적다는 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배우자를 믿을 수 있냐? 당연히 배우자 믿어야죠.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좀 이게 안타까운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배우자하고 명의를 분산할 때 증여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여 이슈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쭉 남아있어요. 증여의 경우는 배우자가 6억, 자녀의 경우는 5천만 원이란 거예요.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자, 이를 넘어설 경우에는 증여세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미리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세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적어도 배우자는 자녀 대략 한 10명, 한 20명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근데 배우자 한 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으로는 부족한 사람들 있죠. 6억을 이미 막 넘어버리는 사람들. 그러면 배우자를 한 명 더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큰일 나요. 그래서 분산할 만한 사람을 더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배우자가 한 명밖에 인정되기 때문에 내연의 배우자가 많다 해도 도움이 안 되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부모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보고 정말 제가 빵 터졌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이 아닌 법인이 있다. 그렇죠. 법인은 주식만 갖고 있으면 말도 잘 되기 때문에 신뢰성 면에서 배우자보다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배우자는 한 명밖에 둘 수 없지만 법인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계속 많이 생기면은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가 방법이 되게 좋아요. 자, 오케이. 결론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첫째, 가능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해라. 증여할 금액이 크거나 배우자를 믿을 수 없다면 법인을 만들어서 증여해라. 거기에 절세의 답이 있다. 오케이. 두 번째, 분산.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찾아 재산이나 소득을 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폭넓은 절세의 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되게 그 계산 방법이나 그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그 핵심을 잘 알려주셨죠. 저도 이런 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보고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오늘 기사는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공유를 드릴 거고요. 항상 최근에 5개 정도 하다가 3개만 하니까 조금 약간 아쉽죠. 그런데 벌써 시간은 30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2030 세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좀 길게 했는데, 하나만 제가 더 소개할게요. 근데 이거는 그 기사가 아니고요. 영상이에요, 영상. 영상. 자, 유튜브에 가셔서 파이팅 이호찬이라고 치는 거예요. 파이팅 이호찬. 그래서 이 파이팅 이호찬이라고 치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요. 저도 어제 구독을 눌렀습니다. 와이프가 소개를 했는데 지금 제목만 보면
27억을 요식업으로 풀어나가는 명랑 생존기라고 했죠. 이 사람 지금 대출이 빚이 27억이에요. 빚이 27억. 제가 알기로 나이도 지금 꽤 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9살인가? 아까 대출이 3천만 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2030 세대가 좀 위축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대출 지금 빚이 27억이에요. 27억. 27만 원이 아니고. 그런데 처음부터 27억을 빚을 진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사업을 잘 했어요. 사업을 잘 했는데,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 있죠. 김승호 회장님, 제자이기도 하고, 김승호 회장님이 되게 극찬을 한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 김승호 회장님이 제자를 막 이렇게 대놓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는 되게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어떤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빚을 떠안게 돼요. 그 빚이 무려 27억이 27억. 그 27억을 떠안게 됐는데 안 보이네 이게. 그 27억을 떠안는 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건데요. 김승호 회장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어떤 대화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막 처음에 보면 벌금 이거 미납됐다고 이거 막 나오고요. 잘생겼죠. 근데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긴 잘생긴 것도 중요하긴 하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 머니쇼에도 이렇게 쓰셨대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나도 2019년 서울 머니쇼 썼는데 썼는데 그때 김승호 선생님한테 저기 말 좀 들을 걸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국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 이렇게 좀 했는데, 맞다, 이거 내가 다른 유튜브 영상 이렇게 막 이렇게 캡처해서 해도 이거 문제 되나 이거? 아무튼 이거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안 해야겠다. 아무튼 뭐죠? 한번 보세요, 꼭. 제가 왜 꼭 보라고 하냐면 되게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보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부동산 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제가 부동산하고 연계된 내용이 이 영상에서 나오는데, 이 나오는 김승호 선생님이 이제 주신 메시지가 제가 5월 달에 들었던 사장학개론 수업 때 나왔던 그 메시지하고 똑같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5월 달에 수업 들었을 때 저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냥 말하면 되지 않냐, 왜 말 안 하냐. 이거는 선생님, 김승호 선생님도, 저도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제자잖아요. 선생님도 하셨던 말씀이고, 또 이 영상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긴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또 이야기를 했더니 또 시간이 또 40분 됐네. 이게 진행병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좀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 또 늦게 나왔는데, 늦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8월 4일입니다. 날씨 굉장히 더울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더운 날에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제도 밤에 열이 막 많아서, 그거 좀 중간에 체크하고, 요 영상 보고 하느라고, 좀 늦게 잤고요. 사실은, 영상도 영상인데, 제가 어제는 좀 약간 간만에 좀 놀았어요. 어떻게 놀았냐면, 저는 가끔 이렇게 뭔가 빠져서 제 머리를 좀 식히거나 좀 그런 거 할 때 웹툰이나 영화 같은 거 좀 보면서 좀 늦게까지 하면서 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는 좀 거기에서 좀 벗어나려고 해요. 어제 웹툰 하나 보면서 재밌긴 재밌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의 느낌은 뭔가 스트레스가 풀렸다 그게 아니라,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걸 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전형적인 야행성 올빼미족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런데 그때 와이프가 저한테 해준 말이 뭐냐면,
이제 와이프는 이제 김승호 선생님 되게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데 같이 수업 들었거든요. 어, 김승호 선생님도 그렇고, 어, 체계도 그렇고, 그냥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해가 뜨면 일어나서 그냥 일을 하고, 해가 지면 그냥 자라는 거죠. 그게 별거 아닌데, 특히 우리, 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그걸 많이 어겨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어제 밤이 되면 그냥 잤어야 되는데, 이걸 안 잤구나.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보면 걸은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안 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푼다고 웹툰 보고 늦게 자고 했는데, 그게 더 오히려 저한테는 이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이제. 어. 그래서 막 의무감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좀 따라하면 여러분들도 좀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 좀 막 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막 중구난방 말하게 됐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막 말하면서도, 야, 이거는 그냥 별도 영상으로 그냥 따로따로 해야겠다. 막 이런 말씀이, 막 이런 막,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더 나은 영상,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돈이 없어도 정말 사업할 게 많다고 막 나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오늘 8월 4일 채널 제네시스 박의 데일리 뉴스는 여기까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더 위해 주시고요. 오늘 좀 그동안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게 있었다면 오늘 하루 그거 좀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또 더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